제 인생에서 그렇게 길고도 어색한 첫날 밤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종수와 며느리 지숙이가 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로 한 바로 그날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안 편해요. 살갑게 구는 아들의 말에 처음에는 적적하던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겠구나 싶어 내심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수십 년을 이 집에서 혼자 지내왔거든요. 손주 녀석들 재롱도 보고 아들 내외와 저녁상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저도 한 번쯤은 누려보고 싶었던 게지요. 하지만 이삿짐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제 소박한 기대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분명 저인데도 말입니다. 며느리 지숙이는 제 집에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니, 거실 소파가 너무 낡았네요. 이건 조만간 바꿔야겠어요. 주방 타일 색깔도 촌스럽고요. 제 평생의 손때가 묻은 살림살이들을 보란 듯이 평가하는 며느리의 말에는 조금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웃으며 다 오래됐지만 아직 쓸만하다라고 응수했죠. 아들 종수는 그저 멋쩍은 미소로 제 눈치를 살필 뿐 며느리를 말리거나 제 편을 들어주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숙이가 인테리어 감각이 좋잖아요. 어머니, 이참에 집안 분위기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며 며느리 편을 드는 듯한 말을 하더군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이 학가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식사하세요라는 의례적인 말 한마디 건네고는 아들과 자기들끼리만 신이 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커녕 맵고 짠 배달 음식들이 식탁에 올랐죠. 제가 조용히 냉장고에서 나물 반찬을 꺼내려 하자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저희 안 먹어요. 그냥 시킨 거 드세요. 마치 제 집 부엌에서 제 음식을 먹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아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꾸역꾸역 밥을 넘기다 말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밤늦도록 거실에서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제 방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싸늘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왜 이렇게 숨막히는 밤을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서러움에 눈시울만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제 오래된 자개장 앞에 서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더군요. 그 자개장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어렵게 마련해 주신 제게는 보물이로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집안 분위기 다 망치는데 요즘 누가 이런 걸 써요? 촌스럽게 며느리는 마치 제 면전에 대고 당신은 촌스럽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끼는 물건들을 필요 없는 것,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것으로 치부하며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예, 지수가. 그건 내 물건이다. 내가 뭔데 그걸 치우내 만회하는 거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죠.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쌀쌀맞은 표정으로 되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살기로 하셨으면 좀 바뀌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옛날 물건들 끌어안고 사실 거예요? 이 집도 이제 저희 스타일로 좀 바꿔야죠. 제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방 인테리어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드는 며느리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때 마침 방에서 나온 종수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숙이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자개장이 좀 오래돼 보이긴 하잖아요. 지숙이가 젊은 감각으로 집안 꾸미고 싶어 하는 거니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아들마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추억이 담긴 물건을, 제 삶의 일부를 저렇게 쉽게 부정하다니요. 종수야, 너는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이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야. 내 외할머니 손길이 닿은 물건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난처한 표정으로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숙이도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예민해서 그래요. 저희가 잘 모시고 살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참으시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결국 또 이해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제가 제 물건을 지키기 위해 아들 며느리에게 이해를 구걸해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보란 듯이 거실 가구 위치를 바꾸고 제 취향과는 전혀 다른 장식품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집에서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던 이 동거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새기며 위태로운 항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집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온 후로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불편함과 서운함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행동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사소한 무시와 은근한 압박은 제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저를 옥죄어 왔죠.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숙이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업무 통화인가 싶어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내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말도 마.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니까. 눈치 보여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지. 며느리는 제가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목소리에는 가증스러운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죠.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잠시 손에 쥐고 있던 뜨개질 바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 집에서 제 앞에서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대체 누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입술만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통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아니, 무슨 물건 하나를 버리지를 못하게 해. 다 낡아빠진 것들인데 그걸 끌어안고 있으니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내가 좀 치우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시니 원. 우리의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제 물건들을 낡아빠진 것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제 존재가 손주 교육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았고 저는 점점 더 제 집에서 제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는 손주 문제에까지 이어졌어요. 하나뿐인 손자 민준이는 제게 유일한 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민준이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겼죠. 하루는 민준이가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기에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아, 할미랑 같이 그림 그릴까? 할미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민준이도 좋다고 제 손을 잡으려는데 어디선가 며느리가 나타나 민준이의 손을 낚아채더군요. 어머니, 민준이는 제가 돌볼게요. 어머니는 힘드시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며느리는 제게 쉬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는 마치 쓸데없는 참견 마시고 빠지세요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돌보는 것이 왜 자기 일에 참견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저는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하려 했을 뿐인데요. 아니다, 지수가. 나도 민준이랑 노는 게 즐거워서 그런다.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내가 좀 거들면 어떻겠니? 제가 좋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애들 교육 방식은 옛날이랑 달라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저 편히 쉬시는 게 저희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민준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를 데리고 자기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죠. 편히 쉬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정하게 들리던지요. 마치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사사건건 제가 민준이와 가까워지려는 것을 교묘하게 막아섰고 저는 손주와 제대로 된 교감 한번 나누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족 외식에서의 소외감은 그 무시의 정점을 찍는 듯 했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 내외가 외출 준비를 하기에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 저희 오늘 민준이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피자 먹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당연히 저도 함께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죠. 어머니는 기름진 음식 소화 잘 못하시잖아요. 저희끼리 간단하게 먹고 올게요. 어머니 저녁은 냉장고에 밑반찬 있으니 그거 챙겨 드세요.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만 외식을 가겠다니요. 그것도 제 집에서 제 앞에서 태연하게 말하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들 종수는 이번에도 역시나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같이 가요라는 영혼 없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저는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그래, 너희들이나 맛있게 먹고 오너라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 홀로 차려 먹는 저녁밥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눈물은 밥알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집에서 유령 취급을 받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결심을 어렴풋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죠. 그 작은 무시들이 쌓이고 쌓여 제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분노의 둑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제 마음에도 응어리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마치 몇 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서운함과 약간의 분노 정도였지만 그들의 도를 넘는 행동은 제 인내심을 바닥까지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숙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듯 했죠.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안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려는데 방문 밖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들으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제 발걸음을 그 자리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방 말이야. 어차피 어머님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 크지 않아? 그냥 작은 방으로 옮기시라고 하고 어머님 방은 우리 창고로 쓰면 어떨까? 안 그래도 민준이 짐이랑 우리 계절 옷들 둘 데가 없어서 집이 너무 좁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저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제 방을 창고로 쓰겠다니요. 제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이 집에서 제 공간을 빼앗아 자기들 물건을 쌓아두겠다는 그 발상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종수의 반응이었어요. 글쎄, 어머니가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그래도 어머니 방인데 아들의 목소리는 우물쭈물했지만 단호하게 반대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어요.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어차피 낮에는 거의 거실에 계시거나 외출하시는데 잠만 자는 방이 뭐 그리 클 필요가 있냐고. 우리가 불편한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내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니 생각만 하고 며느리는 오히려 아들을 타박하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방이 창고 취급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아들마저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제 공간을 내어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밤새도록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 명의로 된 제 집인데 저는 제 방 하나 마음대로 지킬 수 없는 신세가 된 것 같았습니다. 텃밭에서 정성껏 가꾼 채소들은 제 유일한 낙 중 하나였습니다. 상추며 고추며 깻잎이며 제 손길이 닿은 것들은 무공해라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제 이 신선한 채소들을 식탁에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텃밭에 나가 싱싱한 쌈 채소를 한 바구니 가득 따왔습니다. 지수가 오늘 저녁에는 이걸로 쌈밥 해 먹을까? 내가 아주 맛있게 따왔다. 부푼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채소 바구니를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내민 바구니를 마치 벌레라도 보듯 쳐다보더니 코를 막고 뒷걸음질까지 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혹시 텃밭에서 따오신 거예요? 어머, 흙도 그대로 묻어 있고 벌레 먹은 자국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더러워서 못 먹어요. 며느리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정성껏 기른 채소들을 더러워서 못 먹겠다니요. 아니, 이게 왜 더러워? 깨끗하게 씻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약도 안 치고 키운 거라 몸에도 얼마나 좋은데 제가 항변했지만 며느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요즘 마트에 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보기 좋게 포장된 채소들이 많은데요. 굳이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그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채소 바구니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노력과 정성이
제 작은 기쁨이 그렇게 무참히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아들 종수는 그저 지숙이가 좀 유난스러워서 그래요.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라며 어설프게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위로는 전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텃밭에 나가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껏 무언가를 해도 그것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손자 민준이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할머니, 할머니 하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중간에서 저와 민준이 사이를 교묘하게 갈라놓기 시작하면서 민준이도 조금씩 저를 어색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민준아, 어서 와. 할미가 맛있는 간식 준비해놨는데 먹을까? 하며 다가가자 아이가 갑자기 코를 막고 제게서 도망치듯 뒷걸음질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할머니한테서는 이상한 냄새 나요. 저리 가세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냄새나는 할머니라는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뭘 알고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며느리가 제 흉을 보면서 할머니 방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난다느니 할머니 옷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난다느니 하는 말을 듣고 따라했을 가능성이 컸죠. 하지만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제 상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자에게 냄새나는 존재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저를 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했고 저는 손주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늙은이가 되었다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제가 머무를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 오히려 제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켜켜이 쌓여온 서름과 분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크기가 되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아들 내외의 처분만 기다리는 늙은이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제 소중한 공간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마지막 저항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유산과 제가 평생 아끼고 모아온 돈이 들어있는 통장들이었죠.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이 돈에까지 손을 댈까 염려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진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간다라고 둘러댔지만 제 발길이 향한 곳은 은행이었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던가. 이 돈은 제 눈물과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다가가 저는 직원에게 통장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기능도 모두 해지하고 OTP 카드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비밀번호도 아무도 유추할 수 없는 것으로 바꾸었죠. 은행 직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업무를 마쳤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이것은 제 계획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이 남는 것이 왠지 찜찜했기 때문이죠. 수화기를 들고 더듬더듬 동전을 넣은 뒤 오래된 친구 영숙이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와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온 제게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친구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아, 나야. 경이 제 목소리를 들은 영숙이는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당했던 서름과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함께 분개하고 안타까워하며 제 등을 두드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종수 엄마.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영숙이의 따뜻한 위로에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영숙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집에서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저는 제가 어렴풋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를 영숙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이윽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이야, 잘 생각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게 둬서는 안 돼. 내가 뭘 하든 나는 내 편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하고 친구의 지지와 격려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친구분은 잘 만나고 오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저녁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며느리가 제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죠. 놀랍게도 며느리는 제 가방과 서랍장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통장과 도장이었죠. 아마도 제가 오늘 은행에 다녀온 것을 눈치채고 제 재산 상태를 확인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미 중요한 것들을 안전한 곳에 옮겨둔 후였지만 며느리의 이런 행동은 제 계획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늙은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제 마음속 결심은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제 집에서 숨막히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게 주었던 상처와 모멸감은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투지를 일깨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제 영역을 침범한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였습니다. 본격적인 준비는 치밀하고도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집문서, 인감증명, 은행 관련 서류,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작성해둔 유언장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을 뒤지는 것을 목격한 이후로는 집안 어디에도 안심하고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영숙이가 알려준 은행에 개인 금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내외가 출근한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품고 있었죠. 은행에 도착해 개인금고를 신청하고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나니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적어도 제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앞으로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었죠. 다음 단계는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영숙이에게 수소문해 알게 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길은 조금 떨리기도 했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해 왔는데 이런 일로 변호사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과 제가 앞으로 하려는 일들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변호사는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내용을 메모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법적인 관점에서 명쾌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어머님 단독 명의이시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머님의 허락 없이는 이 집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며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함부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의 참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제 반응을 살피는 듯한 미묘한 분위기였죠. 어머니, 요즘 부쩍 외출이 잦으시네요? 어디 좋은 데라도 다니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응, 그냥 바람도 쐬고 친구도 만나고 그런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근데요, 요즘은 시설 좋은 요양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도 다 챙겨주고 친구분들 사귀기도 좋고 전문적으로 케어도 받을 수 있고요. 어머니도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도 어머니 편하게 모시고 싶지만 맞벌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저를 이제는 집에서 내쫓아 요양원에 보내버릴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편하게 모시고 싶지만 소홀해지는 것 같다는 말은 얼마나 가증스러운 변명인가요? 그들은 저를 짐짝 취급하며 하루빨리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나는 아직 요양원에 갈 만큼 늙지도 병들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이지. 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제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니,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 편하시라고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의 검은 속내를 다 알아차린 후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 저는 결코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제 계획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고 실행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제 마음은 차분하면서도 비장한 각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제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아들 내외에게는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해줄 바로 그날이 말입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더 이상 무력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모으는 기폭제와 같았죠. 밤새도록 뒤척이며 수없이 반복했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동의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번호를 바꾸는 행위를 넘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선언이 될 터였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한 아들 내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속도 모르고 자기들 이야기만 제잘거렸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오히려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죠. 그래, 얼마든지 웃어둬라. 그 웃음이 곧 경악으로 바뀔 테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조용히 그들의 외출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각자 출근하고 손주 민준이까지 어린이집으로 떠나자 집안에는 오랜만에 저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고 미리 알아봐둔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중에 와주실 수 있나요?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좀 바꾸려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장 안전하고 복잡한 걸로 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죠. 수리공은 1시간 내로 도착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예상치 못하게 일찍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현관 주변을 정리하고 제 방문도 걸어 잠갔습니다. 드디어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건장한 체구의 수리공이 공구함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현관 도어록을 살펴보더니 제가 원하는 최신형 디지털 도어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도어록이 해체되고 새하얀 최신형 도어록이 설치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마치 제 마음속 묵은 체증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듯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수리공은 새 도어록에 제가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었고 여러 가지 부가 기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저는 일부러 아주 기억하기 어렵고 누구도 쉽게 유추할 수 없는 긴 숫자의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수리공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돌아간 뒤 저는 새로 설치된 도어록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이자
그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혹시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어 이번에는 다른 보안 설비 업체를 불렀습니다. 조금 전 도어록을 교체한 업체와는 다른 곳으로 혹시라도 정보가 새어나갈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도착한 기술자는 제 요청에 따라 집 안팎을 꼼꼼히 살핀 후 몇 가지 추가 보안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모든 창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에는 디지털 도어록 외에도 안쪽에서만 걸 수 있는 견고한 쇠사슬 걸쇠와 보조키를 추가로 달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뒷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쪽문에도 새로운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기술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차가운 물을 건네며 그의 작업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제 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장수처럼 저는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설치가 끝나고 기술자가 돌아간 뒤 집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겹의 잠금 장치로 보호받는 이 공간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요새가 된 듯했죠. 물론 이런 행동들이 아들 내외에게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 제가 당했던 수모와 불안감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제 공간을 침범하고 제 마음을 짓밟았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제 방식대로 제 권리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창문마다 새로 달린 잠금 장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현관문의 묵직한 걸쇠를 직접 걸어보면서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집 안에 있는 제 개인적인 물건들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서류나 통장은 이미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해 두었지만 집 안에도 제 손때 묻은 소중한 물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몇 안 되는 유품들,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작은 패물함,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 같은 것들이었죠. 이런 물건들은 금전적인 가치를 떠나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을 뒤지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물건들마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제 방부터 단단히 단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문 손잡이도 일반 손잡이에서 열쇠로 잠글 수 있는 것으로 교체했고 방 안에는 작은 금고를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금고는 크지 않았지만 패물함이나 일기장, 중요한 사진 몇 장 정도는 충분히 보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는 제가 아끼는 옷가지나 이불들을 넣어두고 그 앞을 다른 상자들로 가려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 해도 제 개인적인 공간과 물건들만큼은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서 저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처럼 비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어느덧 오후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곧 아들 내외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다가올 폭풍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 박경이라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알게 될 순간이 임박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현관 밖에서 익숙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민준이를 앞세우고 돌아온 아들 내외의 목소리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삐비빅 오류입니다라는 기계음과 함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듯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안 열리지? 번호 바꿨나? 뒤이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 제대로 누른 거 맞아? 몇 번 더 번호를 누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곧이어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당황하는 소리를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종수였죠. 저는 뜨개질을 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집에 계세요? 문이 왜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해 있었고 다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냉정한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바꿨다. 이제부터 이 집 비밀번호는 나만 아는 거다. 제 대답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네. 아니,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더러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민준이도 같이 있는데 지금 밖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옆에서는 며느리가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당장 문 안 열어요? 라며 악을 쓰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난이라니. 나는 지금 아주 진지하다.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조건이 하나 있어. 내 방 창문으로 와서 그동안 너희가 나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라. 한 사람씩 똑똑히. 내가 듣고 진심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줄지 고려해보겠다. 제 말에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다.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밖에서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며 망신당할 건지 아니면 내 말대로 할 건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찬바람도 불고 있었죠. 어린 손주까지 데리고 밖에서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고함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미쳤어, 정말. 노망 나신 거 아니야? 여보, 당장 119 불러서 문 부수고 들어가.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며느리는 길길이 날뛰며 온갖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만큼 이성을 잃지는 않은 듯 했어요. 지수가 일단 좀 진정해.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들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119를 부르거나 다른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저 역시 준비해둔 다음 카드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참 동안 문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간간이 민준이의 울음소리도 섞여 나왔습니다.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지만 이 싸움에서 먼저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드디어 문밖이 조금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가
다시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약간의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종수야, 내가 말했지 않니?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다. 제 말에 문 밖에서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들의 애원에도 제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종수야,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내 아내부터 설득해서 내 요구대로 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너희 가족은 길에서 자야 할지도 모른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속으로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대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지만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저는 평생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며느리를 설득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가 제발 좀 참아.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 지금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쓰는 듯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할망구한테 빌어야 해? 당신이나 빌어. 나는 절대로 못해. 며느리의 적반하장 격인 태도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실랑이를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그들에게 넘어간 셈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방 창문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혀 내다보니 아들 종수가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서 있더군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참담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지숙이 편만 들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눈가에는 물기까지 어리는 듯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사과가 얼마만큼의 진심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나 다름없는 며느리의 사과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내 사과는 잘 들었다. 하지만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그 아이의 사과 없이는 이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제 말에 아들은 더욱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숙이는 지금 너무 흥분해서 제가 잘 타일러서 다시 오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밖은 완전히 깜깜해졌고 바람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때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지숙이가 자신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사돈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제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이게 다 무슨 경우예요?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그렇지 애들까지 길바닥에 내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문 여세요.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이에요? 사돈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울며불며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할망구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잖아.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빌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엄마를 끌어들여 저를 압박하려 하다니요. 정말이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종수는 사돈과 며느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이 상황이야말로 제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저는 조용히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밤늦게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사돈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자식들과 저 사이의 문제입니다. 제 말에 사돈은 더욱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관여할 일이 아니라니. 지금 내 딸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게 어미로서 할 소리예요? 사부인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은 제가 아니라 사돈의 따님인 것 같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집주인에게 온갖 수모를 주고 이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기 어미까지 끌어들여 저를 협박하려 드니 말입니다. 사돈, 지금이라도 따님 잘 타일러서 데리고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경고에도 사돈과 며느리는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관계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수야, 내 아내와 장모님 잘 모시고 당장 내 집에서 떠나거라. 너희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너희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제 외침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인터폰을 끊고 창밖을 보니 세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단단히 마음먹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단호한 외침에 현관 앞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아들 종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한동안 그렇게 침묵이 흐른 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뜻밖에도 아들 종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와 사돈을 번갈아 보더니 이전과는 사뭇 다른 단호함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숙 씨, 장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합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며느리와 사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배신감마저 느끼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따져 물었죠.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까지 왜 이래? 저 할망구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사과라니. 하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숙 씨. 우리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야? 어머니가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냐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오면서 했던 약속들 다 잊었어? 어머니 편히 모시겠다고, 이제는 효도하겠다고 했던 말들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머니께 어떻게 했지? 어머니를 존중하기는커녕 마치 짐짝 취급하고 어머니 물건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어머니 방까지 빼앗으려고 했잖아.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아들의 일갈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사돈 역시 딸의 편을 들기에는 아들의 말이 너무나 정당했기에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저는 창문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아들의 변화에 조금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작은 희망 말입니다. 아들의 질책에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전의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울음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듯한 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울음이었죠. 며느리는 한참을 흐느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제 방 창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그렇게 깊이 상하신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창문에 매달려 울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에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하며 며느리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연민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울고 있는 며느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그림자가 제 창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손자 민준이었죠. 민준이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외할머니까지 모두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용기를 낸 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창문을 톡톡 두드리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화 많이 나셨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대요. 저도 할머니한테 냄새난다고 해서 미안해요. 아이의 해맑은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했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어리석음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도 같았죠. 저는 창문을 살짝 열고 민준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할머니 마음이 다 풀리는 것 같구나. 이리 온,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품으로 달려들었고 저는 아이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게 전달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사과가 이 모든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전과 깨달음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고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손자 민준이를 품에 안고 있으니 얼음장 같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사돈까지 모두 제 창문 아래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내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물론 그들이 제게 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들 종수의 변화와 민준이의 순수한 사과는
제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모두 내일 아침 일찍 거실에서 보자.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오늘은 일단 모두 돌아가거라. 종수 너는 지숙 씨와 민준이 데리고 근처에 숙소라도 잡아서 하루 묵도록 하고 사돈께서도 밤이 깊었으니 이만 돌아가시지요. 제 말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며느리 역시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 집 앞을 떠났고 집안에는 다시 저 혼자만의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 희망적인 기운이 감도는 그런 적막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기 전 약속한 시간에 아들 내외는 제법 말쑥한 차림새였지만 밤새 잠을 설친 듯 초췌한 기색은 역력한 채로 제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에 그 격렬했던 감정들은 가라앉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손자 민준이는 제 옆자리에 꼭 붙어 앉아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수없이 고민하며 정리한 이야기들을 차분히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우선 너희 두 사람 모두 이 집의 주인은 나 박경이라는 사실을 뼈에 새기듯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이 집의 대문 기둥도 마당의 풀 한 포기조차도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야. 하물며 내 방을 창고로 쓰겠다느니 내 물건들을 낡았다고 내다 버리겠다느니 하는 말은 두 번 다시 꺼내서도 안 된다. 나의 생활 방식, 내가 아끼는 물건들, 심지어 내가 즐겨 먹는 음식 하나에 대해서도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평가할 자격은 없어. 제 서늘한 시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차례로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깨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 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며느리 지숙이도 작은 목소리로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이라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진실된 반성의 기미가 조금이나마 느껴졌지만 저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서 너희가 사람 구실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 몇 가지 철저한 규칙을 정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이니 한 글자도 허투루 듣지 말거라. 저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미리 준비해둔 규칙들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서로의 사생활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철저히 존중한다. 내 방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노크하고 내 허락을 구해야 하며 내 물건에 손끝 하나 대는 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과거 며느리가 제 방을 멋대로 뒤지고 제 물건을 함부로 치우려 했던 일들이 떠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둘째, 집안일은 누가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장보기 등 모든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 예전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거나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주 단위로 가사 분담표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지키도록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문제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집의 관리비와 공과금은 물론이고 매달 너희 두 사람이 각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생활비로 각출한다. 그 금액은 우리가 함께 상의해서 정하되 한번 정해진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어겨서는 안 된다. 그 외 각자의 용돈이나 개인적인 지출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서로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도록 한다.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이것으로 끝내자. 저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마치 현금 지급기처럼 여겼던 그들의 행태를 생각하면 이 규칙은 반드시 필요했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서로에게 말을 할 때는 10번 생각하고 한 번 내뱉도록 해라. 고함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는 말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항상 존중과 배려를 담아 대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차분히 대화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 4가지 규칙들 중 어느 하나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길 시에는 그 즉시 너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집에서 모든 짐을 싸서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2번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은 없을 테니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거라. 알겠느냐? 저의 단호하고도 구체적인 선언에 아들 내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들 종수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어머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들 저희 2 사람 반드시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께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느리 지숙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네, 어머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말입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들의 약속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은 그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위태로운 절벽 끝에서 새로운 관계를 향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규칙들이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파멸로 이끌었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이지 마법처럼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더디고 조심스럽게 집안의 풍경은 분명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 끝에 마침내 찾아온 봄 기운처럼 얼어붙었던 우리 가족 관계에도 따스한 햇살이 서며다는 듯했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며느리 지숙이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 그 쌀쌀맞고 가시 돋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하루가 다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를 마치 그림자 취급하며 투명인간처럼 대하거나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카롭게 반응하며 대꾸하던 모습은 어제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료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모시고 근처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올까요? 햇볕도 쬐시고 바람도 쐬시면 한결 기분이 나아지실 거예요 라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살가운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무심코 예전에 시장에서 먹었던 그 쑥갓나물이 참 맛있었는데 라고 혼잣말처럼 내뱉은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날 저녁 식탁에 보란 듯이 구 쑥갓나물을 그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조물조물 묻혀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즐겨 먹던 도라지 무침, 호박잎 된장찜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 예고 없이 식탁에 오르는 날도 잦아졌죠. 처음 며칠, 아니 몇 주는 며느리의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너무나 어색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잠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극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쉽사리 거두지 못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할 리가 있나 하는 불신이 여전히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가는 동안 며느리가 보여주는 작지만 꾸준한 행동들 속에서 저는 마침내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진심의 조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친 돌멩이가 오랜 시간 강물에 씻겨 매끄러운 조약돌이 되듯 며느리 역시 수많은 망설임과 어색함을 극복하며 조금씩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밤늦도록 거실에서 젊은 시절 고이 간직했던 낡은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추억에 잠겨 있다가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에 실눈을 떠보니 며느리가 제 방에서 가만히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 위에 덮어주고는 혹시라도 제가 깰까봐 발소리도 죽여가며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저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를 읽을 수 있었죠. 또 한 번은 제가 환절기 감기가 독하게 걸려 며칠 동안 꼼짝없이 자리에 알아누웠을 때였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쑤시는 통에 입맛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죠. 그때 며느리는 마치 친정 어머니라도 간호하듯 밤낮 없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물수건으로 이마의 열을 닦아주고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행여 제가 입맛을 잃을까 싶어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들을 사다가 손수 잣죽이며 전복죽, 심지어 제가 예전에 한 번 맛있다고 했던 녹두죽까지 번갈아 쑤어다 바치더군요. 어머님, 입맛 없으신 거 알지만 이 죽은 꼭 좀 드셔보세요. 제가 어머님 어서 기운 차리시라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넣고 정성껏 끓였어요. 한 술이라도 뜨셔야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시죠라며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제 입에 죽을 떠먹여주려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저는 정말이지 예전에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깊은 효심과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저는 생각보다 빨리 기운을 차릴 수 있었죠. 아들 종수 역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근 전과 퇴근 후에 반드시 제 방에 들러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라며 제 건강을 살피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주말이면 을의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바람도 쐴 겸 가까운 수목원이라도 다녀올까요? 아니면 예전에 어머니께서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그 절에 한번 가볼까요? 라며 저를 살뜰히 챙기려 애썼습니다. 제가 정한 규칙들을 스스로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며느리가 무심결에 예전 습관대로 제게 무례하게 굴거나 집안일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려 하면 이제는 제 앞에서 조용히 며느리를 제지하며 여보,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 그리고 오늘 청소 당번은 당신 아니었어? 라며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변화가 제게는 또 다른 위안이자 기쁨이었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고 배려하고 노력하는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마치 살얼음판 같았던 집안의 냉랭했던 공기는 서서히 거치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 깊었던 상처가 모두 아물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전처럼,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좋게 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 조각도 정성껏 하나하나 다시 붙이면 비록 흉터는 남을지언정 다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산산조각 났던 우리 가족의 관계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배려하는 그 끈기 있는 시간 속에서 깨졌던 신뢰를 아주 조금씩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손자 민준이도 할머니와 엄마 아빠 사이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좋아지니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명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며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자고 청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에 가득 차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죠.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가을거지가 모두 끝날 무렵 마당에 늙은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며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눈물로 사죄하고 저희 집에 다시 들어와 새로운 규칙 속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67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죠. 그동안 그들은 제가 정한 규칙들을 단 하루도 어긋남 없이 지키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부단히 애썼고 저 역시 과거의 쓰라린 원망과 아픔은 가슴 깊이 한편에 묻어두고 그들의 노력을 너그럽고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간혹 며느리가 무심결에 예전의 날카로운 말투를 쓰려다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황급히 입을 다물거나 아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미루려다 제 눈치를 보고는 마지못해 움직이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다독이고 저를 의식하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위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죠. 손자 민준이는 이제 제법 긴 문장도 또렷하게 읽고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제법 그럴듯하게 설명도 할 줄 아는 의젓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그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 선생님께 칭찬받은 이야기들을 마치 참새처럼 제잘거리며 집안에 따뜻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마당가 오래된 평상에 앉아 바람에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문득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그들의 노력과 변화를 믿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완전한 신뢰를 보여줄 때가 온 것이지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내외를 조용히 제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저의 부름에 혹시 또 무슨 꾸중이라도 들을까 싶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공손히 앉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 깊숙한 서랍 속에서 작은 열쇠와 함께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번에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오래된 도어록을 바꿨는데 새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새로운 비밀번호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집의 새로운 현관문 비밀번호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고민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까지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제가 내민 종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한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저는 그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너희 두 사람, 이 번호를 받기 전에 내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 번호는 단순히 문을 여는 숫자의 조합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산산조각 났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나의 마지막 노력과 진심의 증표다. 다시는 이 집에서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내 마음속에서 문이 그렇게 차갑고 단호하게 굳게 닫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번호에 담긴 무게를 그 의미를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제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살짝 떨리는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엄중함은 그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아들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고 그 손이 얼마나 세차게 떨리는지 제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숙이는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을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흘러내리더니 이내 제 앞에 무너지듯 엎드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님께 얼마나 큰 죄를, 얼마나 깊은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마지막 은혜와 믿음 저희 평생 가슴에 새기고 어머님 다시는 실망시켜드리는 일 눈물 짓게 해드리는 일 두 번 다시 없도록 정말 잘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고 그 울음소리에는 깊은 반성과 감사의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제 앞에 다가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이 믿음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눈물에는 더 이상 어떤 꾸밈이나 거짓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길고 어두웠던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갈등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와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늘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파도와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 가족은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그 시련들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따뜻하고도 단단한 확신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현관문은 이제 다시 활짝 열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의 문이 서로를 향해 진정으로 활짝 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임을 저는 굳게 믿고 싶습니다.